네,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통해서 한국 정치 지금의 현안들 조금 날카롭게 들여다보고 또 각 당의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예전에 정상 외교라고 했던 행사들은 제대로 어떤 행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었고 여러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일단 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가 좀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시간을 보낸 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어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를 만났는데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약간 80년대 중동 붐 같은 느낌도 들었었는데 그 평가와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두 분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성호 대변인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이번에 워낙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았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닥쳐온다는 지금 전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정말 오랜만에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있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질문 계속 나오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제 협력을 하게 된 사우디라거나 아니면 네덜란드라거나 지금 사실 저에게 꼭 필요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말 그대로 현금이 좀 들어올 확률이 높고 실질적인 그런 것이 또 쉽고 또 지금 결국에는 우러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위기가 에너지 안보 문제도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근데 대표적인 산업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제 협력할 수 있게 된다면은 더 추가적으로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네덜란드하고에서의 이야기도 또 반도체 얘기를 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번 여러 가지 또 미국발 저희가 위기가 있었는데 또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에는 실제로 고용 효과도 꽤 있을 것이다라는 직접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신도시 건설에 나가는 얘기들도 있고 좀 평가는 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박성민 최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무함마드 이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제 수장들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일만 하죠. 네. 이게 어쨌든 지금 네옴시티 건설이 굉장히 핫한 이슈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600조가 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도시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건물을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까는 거기 때문에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래 먹거리 사업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인터넷, 사물 인터넷 아니면 친환경 에너지 이런 네. 것들도 사실은 이제 접목시켜 볼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중동의 봄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이번에 초청하셔서 대접하시고 이런 건 잘하셨다고 봅니다. 예, 사실 80년대 70년대 중동 붐이야 값싼 노동 인력들이 중동 현장 가서 이제 집 짓고 했던 부분이라면 이건 앞서 말씀 두 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청년 세대의 장점인 IT, 환경, 기후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청년들한테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잘 앞으로도 좀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응원 저도 보태면서 주제를 마무리하고요. 해외 순방 성과를 봐야 되는데 네. 이건 좀 평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일단 한미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확실하게 발을 옮겼던 건 맞는데 한중간을 만난 건 만나서 잘 얘기했습니다라고 오늘 아침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에 말을 했지만 그냥 서로 입장만 확인한 것 아니냐. 미중 간의 레드라인 확인한 걸 재반복한 것뿐이지 않느냐라는 좀 혹평도 있습니다. 좋게 평가해야 되는지 혹은 별로 가지고 온 게 없는지를 좀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박성민 최고부터 한번. 저는 이제 단기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난번에 순방 때는 사실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죠. 네. 간담이냐 환담이냐 그냥 인사만 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만남이 정상 간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한미 간에도 있었고 한일 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순방에서는 사실은 한미일도 있었고 한일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도 다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된 모습이 있었고 이제 한미일의 공동의 성명이 나오게 되면서 그 관계가 공고해지는 효과는 분명히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번 순방의 성과였던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도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은 결국에는 이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대하는 전략과 이제 대한민국이 중국을 대하는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단 네. 말이죠. 어쨌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싸움이 어떻게 보면 정말 편가르기 식으로 이제 외교의 노선을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고 있는 상황.
상황이고 사실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특별하게 나올 만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입장차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일본과 동일한 스탠스를 가지고 중국을 대하는 것이 명백하게 손해잖아요. 네. 어쨌든 저희가 경제적인 교류도 있고 뭐 지리상으로도 저희가 또 다른 전략을 특히 북한과의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미사일 도발이나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쨌든 한미일의 공조가 강해지는 그 효과를 얻는 만큼 중국과 북한을 계속해서 이뤄가는 것이다라는 그 상반된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에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 결국에는 가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관을 분명하게 보여줬을지는 몰라도 이제 국익에는 어쨌든 좀 손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손실을 분명히 같이 동반해서 얻은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있는 거죠. 한쪽은 닫아버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제작진은 점수를 내라 이렇게 대본에 구성해 그래서 놨습니다. 50점 하겠습니다. 50점. 절반은 잃어버렸다. 이런 절반은 잃었기 때문에. 네, 네. 무서운 저는 뭐 평가라면 한 80점 정도를 줘야 되는데 네, 점수부터 주시고. 이전이 조금 저희가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대비적으로 더 잘하신 게 저는 네네. 더 보여서 그래도 한 90점 정도 줬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번 외교 순방 당시에는 뭔가 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어떤 미스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습이 이제 재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고 또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사실 신냉전 체제가 점점 고조가 되고 있고 사실 이미 네.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냉전 체제는 결국에는 이제 패권 경쟁인데 네.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패권 경쟁에서는 줄타기 외교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제 모든 부분에서 이익을 얻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이익을 모두 챙기려고 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어떤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우려됐던 것은 이제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대하는 그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적대적인 관계라는 네. 그 외교관에서 이제 거기에 한국이 동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실리도 얻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을 위한 행동대장격으로 우리가 오히려 그 방패막이처럼 리스크를 다 맡게 될까봐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됐던 것이고 지금 사실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 상황 속에서 뭐 미국과의 뭐 공조 이런 부분이 강화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신남방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대체적인 수단이 윤석열 정부에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뭐 중국이 한국 교역의 25%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무역 관계에서는 약간 이게 안보로서는 누가 봐도 한미일이 안보에 유리한 측면은 인정을 하는데 이 중국과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불리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결국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약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어떤 미국이 패권을 독주로 가지고 있었던 체제 하에서는 저희가 네. 어느 정도 중국에게 손을 내밀어도 어떤 그 패권 경쟁 하에서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 수 네. 있는데 지금 노골적으로 패권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도 정말 모두 좋은 방향을 갈 수 있으면 좋지만 점점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잃어버리는 것을 아쉬워하다가 혹여나 잘못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네. 돼서 오히려 이번에 오히려 저는 좀 더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빨리 선택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좀 밀려왔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여기에 사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한반도의 직접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는 바로 북한의 도발 문제인데 이건 좀 세대별로 사실 조금 해법이나 문제를 보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일종의 메시지죠.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우리는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면서도 한미일이 함께 강하게 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대안까지 두 분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박성민 최고부터. 그러니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중에서 뭐 그나마 제가 조금 그래도 이 노선은 지켜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결국에는 북한에는 계속해서 좀 출구를 열어주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그게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이제 발언을 쭉 듣다 보면 뭐 미국과의 뭐 안보 이런 얘기 이제 하시다가 그래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그러니까 핵 개발을 포기를 조건 없이 한다면 담대한 조건 없이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안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좀
좀 틈을 열어주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데 다만 결국에는 지금 한미일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또 이렇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다시 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전에도 뭐 비질런트 스톰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그렇죠. 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계속 안보에서 어느 한쪽을 택했을 때 계속 강력하게 억제하는 수단을 택하면서 결국엔 실리적인 방향을 이끌어내려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과도 계속해서 접촉을 네. 하면서 저는 결국엔 고립시키면서 유인책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 이 지점에서 오히려 이제 뭐 북중러의 연합은 점점 더 강화되는 태세이고 뭐 중국은 사실은 북한과의 관련해서 외교적인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중국과의 그 관계 사실 한반도의 평화 문제는 미국과 일본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고 네.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너무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복잡한 강대국 역학관계에서의 균형을 강조하는 취지 노선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라면 국민의힘은 그것보다는 좀 더 안보 쪽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을 고립시킬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결국에는 국제적으로 결국 어느 정도 누구 편이냐 결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세력이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북중러, 네, 한미. 진영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북한을 고립시킨다는 전략 자체가 저는 그 의 자체가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가 더 이상 그러한 전략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지금 계속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북한에게 저희가 과거에 정말 과거에 서로 강대 강의 대립만 할 때는 한 번쯤은 그래 우리가 너무 강대강으로 하니까 얘네들도 강으로 나온 게 아닌가 한번 온건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 실제로 그러한 이제 정책들이 정권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뭐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연락소 폭파라든가 저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함께 손을 내밀어주면 북한도 거기에 맞춰서 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북한이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대화를 해 나가는 것보다는 결국 이쪽에서 힘의 과시를 한다면 우리도 결국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이런 게 지금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좀 이렇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지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문제가 좀 돌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 뭐 순방에 대한 여러 얘기들은 또 앞으로 추가적인 얘기들이 나와봐야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요. 자, 순방이나 정상 외교 때 영부인이 더 집중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른바 장경태 의원의 뭐 비유이자 내지는 뭐 사회학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이 되고 있으면 빈곤 포르노라는 비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을게요. 박성민 최고부터 얘기해 주시죠. 논란이 커지고 있다까지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사실 이번에 이 빈곤 포르노라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는 어쨌든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행보가 논란이 된 거죠. 네. 저는 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비공개된 공개 행사 뭐 이런 그렇죠. 비판을 갖고 있는 네네. 건. 네. 저는 사실은 뭐 선행을 했으니까 문제가 될 거 없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국내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해외 순방의 영부인의 자격으로 따라갔다는 점에서 사실 그 캄보디아 쪽에서는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관계로 온 영부인이 갑자기 좀 이제 어려운 곳에 있는 아이를 찾아가서 뭔가 이렇게 막 선행을 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사진을 찍고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네. 봤을 땐 결국에는 국내 정치를 타겟으로 저는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최 측 입장에서도 좀 의아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 사진이나 이런 상황적인 연출들이 저는 좀 보기가 굉장히 어색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연출됐다라고 보시나요? 전 연출됐다고 보죠. 네. 그러니까 뭐 그 선행의 의도까지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결국에 그 아이가 이제 등장하는 영상, 그러니까 YTN에서도 뭐 이렇게 네네. 돌발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내보내시던데 보면 아이가 굉장히 밝아요. 네. 얘기도 잘하고 웃기도 하고 뭐 어머니가 좀 우시거나 이런 일도 있지만 아이도 굉장히 밝고 잘 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사진을 보면 아이가 굉장히 마치 이렇게 뭐 잠들 것 같이 네. 이렇게 힘이 없고 어두워 보이고 그 품 안에서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처럼 그려지는 그 사진이 배포가 됐을 때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빈곤 포르노라는 개념이 네.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거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빈곤 대상자나 그 상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그들의 뭔가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함, 수동적으로 만들어. 수동적인 존재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철저히 대상화해서 이렇게 부각시킨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 얘기가 나왔다고 보고요. 근데
이 논란과 관련해서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개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지금 뭐 포르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뭐 윤리위 제소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영부인이 그런 일정을 하게 된 그 과정과 그렇다면 그 과정은 또 누군가 어떻게 준비를 한 네네.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했으면 뭐 빈곤 포르노라는 논란으로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좀 조언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이게 민주당이 좀 이거는 너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한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네. 이전에 이제 함께 이제 일정을 하셨을 때는 뭐 대통령은 안 보이고 뭐 영부인만 보인다. 네네. 뭐 중심에 대통령이 안 서 있고 뭐 영부인이 먼저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무의미한 비판을 많이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일정을 안 하면 또 안 한 대로 그러면 왜 공식 일정에 가가지고 자기 비공식 행사를 하냐? 공식 행사할 때도 근데 이렇게 했으면 만약 공식 행사를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했을까요? 그게 되물을 수밖에 없고. 근데 사실 영부인의 역할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게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영부인이라는 게 어떤 국가와 원수의 배우자이지만 동시에 어떤 법적 권한을 가지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결국 영부인이 자신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사회가 조명하지 못하는 뭐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명하는 것도 왜냐하면 영부인께서 하시면 아무래도 그런 게 이번은 뭐 좋은 의미로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슈가 되어서 어떤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상징성을 가진 분으로서 저는 굉장히 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뒤에 문제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이 쓰인 것 자체는 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왜냐하면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가 쓰이는 맥락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냥 이 단어에 포르노가 들어갔다. 그래서 그게 비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비슷한 주제에 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단어라는 것은 그냥 그 맥락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이 그 단어 하나에 뭐가 딱 찝혀가지고 그걸 비판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사실 비판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해지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의 비판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단어에 집착해가지고 뭐 이것은 정의 뭐 어떤 선악으로 옳다, 뭐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이런 부분은 물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은 좀 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그 국회 윤리위에 뭐 장경태 의원 제소하고 이러실 거면 저는 윤상현 의원부터 제소하시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발언하신 게 훨씬 더 반여성적이고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네. 발언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영부인을 본 적이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모 얘기도. 네, 저는 정말 그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면서 그것이 국가의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 시대에 뒤떨어지는 분인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이나 지탄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뭐 외모 품평은 요즘 진짜 받아들일 수 없는 뭐 근데 세대를 진심으로 막론하고. 쓰신 것 같아서 조심스럽죠. 아니 아무래도. 진심으로 네. 쓰신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자, 근데 네. 이게 두 분 얘기에 좀 일맥상통되는 얘기가 뜻이 아무리 좋아도 이를테면은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흑인 아이를 성인 백인 남성이 안고 있는 이 장면을 문제 삼는 걸 이제 빈곤 포르노 이런 용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이제 몇몇 사진 작가들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봤더니 그 조도와 그 얼굴을 음영지지 않은 것들은 이건 정말 광고 찍듯이 세팅해놓고 찍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아이를 돌보는 행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니까 사실은 이게 도대체 얼마나 더 깊어질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거 하나하나를 체킹해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고 싶어하는 문제가 아닌 걸 어떤 문제로 한다. 욕심이 있는 게 네.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뭐 사진에 대해서 찍을 때 뭐 여러 컷을 찍어서 뭐 잘 나온 걸 사용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결국 이런 문제가 뭡니까? 실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네.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취약하게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하고 삶을 싶었던 살고 있는지 본질을 결국 네. 문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알려지지 않게 선행을 한다는 게 참 올바르고 좋은 일이지만 네네. 결국에는 또 이런 식으로 문제의 이슈를 집중시키면서 이런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좀 지엽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거 봤어요. 네. 그게 절대 나올 수 없는 조명이다. 그냥 예. 일반 자연 이렇게 켈빈값 이렇게 이래가지고 자연 어려운 환경에서 말. 찍었을 때 뭐 우리도 평소 핸드폰으로 사진 네네. 찍어보면 알지만 사실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을 보면 어쨌든 김건희 여사의 그런 눈빛, 표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듯한 느낌을 저도 좀 받아서 이 사진은 굉장히 연출된 사진이 아니겠냐. 그 아이를 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네. 자체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왜냐하면 거동을 할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14살 정도 되는 아이를 품에 안는다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잖아요. 네. 뭐 신생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논란이 가져온 것의 본질은 뭐 다 떠나서
영부인이 1차적으로 순방에 동행했을 때에는 배우자 외교 라는 네. 부분에서의 역할을 좀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제 아까 대변인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조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조명한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것은 좀 국내에서 해야 될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보통 영부인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시면 그 배우자 외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한인 사회 분들을 만나시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뭔가 잘 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특정한 사업을 거기서 발전시키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좀 독려하는 차원에서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아니면 또는 뭐 한국의 문화 네. 이런 것들을 조명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그 보여주기식 선행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거부 반응이 좀 강하게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번 순방 때 영부인은 어디 있었어라고 하는데 돌아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사실은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국면이 달랐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져봅니다. 그건 그거대로 그렇게 너희들이 뭐 바이럴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전 나왔을 또 거라고 그랬을 생각합니다. 아니 수 저는 있다. 차라리 사진을 내보내더라도 그러니까 영부인의 심기를 살피면서 사진을 내보낼 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보는 국민들이 보는 이것을 사람. 얼마나 진정성 있게 네. 보냐에 초점을 맞춰야죠. 사실 정치인들이 봉사활동해도 근데 잘 이게 이 사진이 뭐 영부인의 심기를 맞춰서 아니 냈다라는 어쨌든 것은 그냥 영부인에 일방적인 집중해서 낸 주장. 거니까 저는 네. 정치인들 봉사활동도 이제 국민들이 잘 안 믿으시잖아요. 여러 실망하는 국면도 있어요. 사진 찍으러 왔어 이런 표현 비난이 안 생기도록 하지만 어떻게든 또 비난의 논란은 잡았을 근데 사실 것이다. 저 이런 뭐 이런 류의 빈곤 포르노 논란이 사실 이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알겠습니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많이 논의가 맞아요. 되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 뭐 주제가 많으니까 네, 다음번에 또 알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호흡 고르고요. 광고 좀 듣고 와서 저희가 대통령 언론관 관련된 여러 또 상황들이 있었죠. 관련된 얘기들 이어가겠습니다.